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 예, 이번 주 강연 주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작년에 유네프에서 발표를 한 에미션 갭 리포트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다시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제대로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 지구의 미래 상황은 상당히 암울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차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순서는 먼저 에미션 갭 리포트라는 거, 유넵 하는 거는 UN 산하 기구죠. 전 세계 환경 문제를 다 총괄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UN 환경 계획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유넵인데요. 유넵에서 에미션 갭 리포트, 우리가 온실가스를 앞으로 어떻게 줄여가겠다 하고 하는 감축 시나리오가 쭉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실제로 각국 정부가 실천을 해낸 온실가스 감축 양이 있는 거죠. 그 사이의 차이가 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갭이 자꾸 벌어져 가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다룬 것이 에미션 갭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는 지금처럼 우리가 온실가스를 제대로 감축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문제에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이 암울한 시나리오, 우리가 온실가스를 제대로 감축해 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지구 기후위기 문제가 우리의 우려보다도 더 크게 다가올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서 기후위기로부터 지구 환경을 지켜낼 그 가능성은 자꾸 닫혀가고 있다. 그런 보고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문제의 에미션 갭 리포트인데요. 이 소 제목이 이렇게 하나 붙습니다. 그 제목에 보면은 The Closing Window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를,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해낼 수 있는 가능성. 그거는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것이 닫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결국은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실려있는 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네프에서는 저 에미션 갭 리포트를 2010년부터 매년 연말에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국제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목표하고 실제 우리가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간의 간극 자료, 얼마나 그 차이가 생겼는가. 매년 보면은 우리가 목표치보다는 실제 달성한 게 훨씬 초과를 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 점감 추세 파악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온실가스가 과거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보고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극이 커져갈 때 장래에 어떤 기후위기 문제가
실제로 닥칠 것인가 여기까지 저 보고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는 그 배출량 간극은 개선되고 있을까 라는 이야기인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판단이 아니고 유네베에서 나온 저 보고서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10년간 배출량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유네 보고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2년 보고서인 거죠. 2022년에 나온 이 보고서에 보면 지난 10년간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감축량과 실제로 전 세계가 달성하고 있는 그 감축량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30년에 걸쳐서 감축해야 할 배출량은 매년 7.6%씩 줄여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2020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파리협정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전 세계가 줄여가야 되는 것이 2021년부터 이제 그 국제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국제법에 해 가지고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NDC라고 해가지고 각 국가가 2030년까지 우리는 온실가스를 이렇게 줄여가겠습니다라고 보고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2020년에 NDC 국가 감축 목표 앞으로 10년에 걸쳐 가지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때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사무국에 제출했다가 그 양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퇴짜를 맞았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더 조정을 해서 2021년 11월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에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8년이 역사상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한 4.13%, 약 4%씩 줄여가서 2030년이 되면 10년간 매년 4% 줄이면 40% 감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기준 2030년이 되면은 40%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뭐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가겠다라고 얘기를 NDC는 제출한 거죠.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이렇게 감축량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년 줄여가야 될 탄소 양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갭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2030년에 목표로 하는 총 감축량은 일정한데 이것을 지금부터 2020년부터 착실하게 감축해 가면 2020년이 됐을 때도 우리가 숙제 양이 적은데 이게 2020년부터 감축해야 될 숙제를 제대로 못 해가면 가면 갈수록 1년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 양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탄소 감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2030년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감축 숙제를 다 하려고 하면은 1년에 7.6%씩이나 감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불가능하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 세계 경제 위기가 막 닥치고 뭐 그렇게 해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경제 활동 하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7.6%보다도 훨씬 더 못하겠죠. 오히려 2021, 2022 이렇게 보면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감축 목표량은 점점 더 증가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벼락치기로 숙제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닥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극한 기상 현상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는 그러니까 기후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 세상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7%를 7.6%를 줄이지 못할 경우 그러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놓칠 수가 있다. 그것이 앞에 그림에서 보았던 더 클로징 윈도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만 보더라도 매년 7.6%씩 줄여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에미션 갭 리포트에서는 사실상 아무리 찾아봐도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 경로 갈 수 있는 그 경로는 닫혔다, 닫힌 것 같다, 닫혔다라고 해석을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 우리가 이 간극을 목표치하고 이게 이제 목표치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로 이제 줄여가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뭐 2010년부터 해가지고 온실가스를 2030년 감축 목표량까지 점차적으로 쭉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 했다면 1년에 3.3% 정도만 줄이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최근까지도 온실가스 감축량이 사실 이렇게 줄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2030년 목표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렇게 이제 간극을 줄여가지 못하면 못할수록 뒤로 갈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량이 많아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10년 전에 세계 각국이 감축 행동을 했다면 매년 3.3% 감축을 통해서도 저렇게 이렇게 쭉 3.3%씩 매년 줄여갔다면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최근까지도 온실가스 감축을 줄인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3.3%씩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나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이 큰 숙제를 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매년 7.6% 줄여야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도 온실가스가 줄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25년까지, 2년 후죠. 까지도 적절한 대응을 못한다면 필요 감축량은 약 15.5%까지. 2025년까지도 지금의 그 온실가스 증가 경향이 쭉 이어진다고 한다면 2025년이 되면 2025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각 국가에서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얼마 줄이겠다 하는 그 목표는 5년 단위로 훨씬 강화된 안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제출한 것은 2015년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권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5년이 지난 2020년에 또 2차로 제출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제출했던 감축안 2018년 대비 40% 감축이죠. 이거는 박근혜 정권이 제시했던 것보다도 약 1억 5천만 톤 정도나 아주 강화된 안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다시 3차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을 다시 유엔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는 문재인 정권에서 제출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2020년에 유엔 사무국에 제출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보다도 훨씬 강화된 그 목표치를 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실천 행동을 이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미뤄질수록 더 극단적이고 어렵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게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 교토오정서 체제에서는 선진 37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 감축이 아니라 성실 의무였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전부 다 이게 성실 의무였던 거죠. 그게 그때는 온실가스 증가량이 자꾸 이제 증가해 가도 원래 그때 이제 안핵서 왕국가 그 선진 국가로서 의무 감축이 없는 나라들도 유엔 사무국에 우리는 온실가스를 이렇게 줄이겠습니다라고 국가 보고서는 계속 제출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해도 어떻게 뭐 페널티를 받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파리협정에서는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를 내면 그 다음 감축 목표를 내야 되는 그 중간 기간 지금 보면은 2023년이 되겠죠.
그리고 2025부터 30년 사이는 그 중간에 되는 2028년 이때가 되면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사무국으로부터 실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페널티 벌금이죠. 벌금을 거기에 감축 못한 것만큼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축을 못하게 되면 2025년 되면 문재인 정권이 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고 파리 협정에서는 NDC를 낼 때, 즉 국가 감축 목표를 낼 때 5년이 지나서 다시 감축 목표를 낼 때는 Principle of Progressive 그러니까 과거 5년 전에 했던 것보다도 훨씬 강화된 안을 제출해야 된다는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화된 안을 내야 되고 2025년이 지나면 우리는 더 강화된 안을 내고 그거를 실천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페널티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고 힘든다고 해서 안 하고 그냥 미적미적 가다 보면 그 책임은 결국은 정권으로 치면 다음 정권 그리고 상황을 보면 다음 세대에게 그 책임을 몽땅 떠넘기는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사무국에 제출했던 우리나라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 점선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역사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해가 2018년입니다. 이때를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로 유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년 이제 4%씩 줄여가면 10년이 지나면 40% 감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이 감축안을 못 냈고 2021년 11월에 냈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이게 매 4% 줄여가서는 안 되고 조금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매년 4.13%씩 줄여가면은 이 40% 감축이라고 하는 유엔에 약속했던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 2019년에 잘 지켰죠. 4% 줄였습니다. 18년보다는 2019년에 온실가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니까 목표량보다 4%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고 있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잘 갔을까요? 이거는 코로나 덕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산업이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줄은 것이지 우리가 뭐 에너지 전환을 했다든가 하는 특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축을 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가 잦아든 2021년이 되면 그 전에 비해서 3.5%가 증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량보다 오히려 오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는 가스값 같은 것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석탄을 더 많이 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022년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데이터를 정리해 보면 2021년보다도 더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2년도 겨울은 물론 유럽은 따뜻했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었습니다만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미국 이런 곳에는 매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난방연료 사용량도 많이 증가했던 거죠. 그래서 2022년에는 또 이 탄소 배출량이 더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잘 줄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년 4%씩 줄여가면 되는데 이제는 2021년도에 이렇게 증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4%를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6% 이상씩 좀 더 많이 줄여가야 되는 이런 숙제가 많이 크게 증가를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은 대기업들에서 한국전력이라든가 포스코, 현대자동차 이런 곳에서 온실가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냅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내는 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100만 톤 이상을 배출하는 한 73%
3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탄소 전체 양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의 책임은 기업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해외 선진 국가들 보면은 에너지 사용 비중이 가정 부문에서 약 3분의 1, 그리고 교통 상업 부분에서 3분의 1,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3분의 1,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 부문에서 사용하는 것이 약 15%에 채 미치지 못하고 산업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한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가 상업이라든가 교통 부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행동을 중앙정부의 몫이 있고 지방정부의 몫이 있습니다. 지자체. 여기서 중앙정부는 전력 생산이라든가 하는 이런 산업 부분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남겨두었고요. 나머지 가정 부문이라든가 상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에서 신경을 써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업무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서울시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2050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2050년까지 어떤 방법으로 탄소 중립에 도달할 것인가, 이런 보고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지방 정부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그걸 다 실천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하고 2050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총 에너지 배출량이 7억 1,370만 톤 이렇게 되는데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정 부분, 이쪽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이게 보면 에너지 이 부문에 보면 이게 대부분이 차지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요거를 다시 나누면 제조업, 건설업, 에너지 산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이, 그리고 산업 공정, 우리가 반도체 만들다 보면은 그 반도체 세정제로 과부라 수소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프레온가스 같은 것을. 그런 것들도 이 중앙정부의 몫이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도 성실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KI, 한국환경연구원이죠. 옛날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 역에서 나온 그 보고서 일부를 제가 그대로 따서 온 겁니다. 이게 보면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라든가 개인 자가용이라든가 공공기관,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쓰는 것,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 이런 정도에 대해 가지고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런 정도에 한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업무와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업무가 중복, 상충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지방 정부에서 전기차를 많이 공급해서 시민들이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정책이 잘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큰 역할을 해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으로 원활하게 잘 이동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중앙과 지역에서 역할 재분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자체가 직접적인 간첩 의무를 지는 대상은 그 가정부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도 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한정돼 있다는 거죠. 이 대상은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정수장, 물을 만드는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 줄이는 거, 그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폐기물 처리하는 대규모 사업장, 그리고 공공 부분의 온실가스, 그다음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에너지 관리 목표제, 어떤 서울시청이 있으면 서울시청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몇 프로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목표 관리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정도가 우리나라 지자체의 임무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탄소 감축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 산업체가 탄소를 줄이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세제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기업체를 갖다가 압박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오히려 더 이게 늘려주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을 한다 손 치더라도 중앙정부 관리 대상인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이 충분히 줄어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감축 목표 NDC를 달성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라든가 전 세계가 탄소 감축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원래 목표치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배출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으로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는 2.8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더 에미션 갭 리포트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 나온 IPCC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2030년까지 아주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보다 한 3배에서 6배 정도의 노력을, 재원을 넣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노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보다 한 3배에서 6배 정도 노력을 해서 온실가스를 갖다가 더욱 비상시국 수준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금생의 말까지 지구온도 상승은 한 4.4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4.4도까지 가려고 하면 중간에 우리가 기후위기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죠. 급변점. 이게 2도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3도라고 아주 높게 잡아도 한 3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기후재앙이 닥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당해야 되고, 자연환경도 우리 끔찍한 정도의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별한 그런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파리협정에서 목표라고 있는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 이내로,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줄이자고 하는 그 목표 달성의 경로는 닫혔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이 더 클로징 윈도우가 된 거죠. 근데 그걸 마지막 이 얘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해온 노력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2030년까지 집중해서 쏟아부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지구 생명체들의 멸종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가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고 경제가 위축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좀 핍박은 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어렵게 살고 그래도 온전한 지구를 다음 세대, 우리 아들들, 손자들에게 이렇게 건강한 지구를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그냥 우리 시대에서 우리의 삶, 지금 현재 지구 생명체들의 삶을 우리 당대에서 끝낼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매우 중차대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닥칠 기후 급변 현상, 제가 좀 말씀을 이미 많이 드렸는데요. 제임스 한센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가 만든 열, 우리가 산업화 이후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온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온실가스가 대기를 가열했던 양의 열이죠. 그 열의 90%는 대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야 될 지구온도 상승보다는 10% 정도밖에 지구온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 북극으로 가고 남극으로 가고 그다음에 심층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열이 저 깊은 곳에 지금 숨은 거죠. 우리가 먼 곳에 남극 북극으로 가서 얼음을 녹이는 쪽에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층수의 수온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면서 오늘까지 지구온도 상승폭은 작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바다가 계속해서 열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남극에 가고 북극에 얼음이 위험하다, 빙하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까지는 온실가스가 만들어 놓은 지구의 온도 상승의 90%를 바다가 가져갔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설령 대호각성에서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 놓는다 치더라도 오랜 세월을 걸쳐 가지고 바닷속에 저장시켜 놓은 그 열이 서서히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시키지 않아도 바다에서부터 열이 나와서 대기를 가열시키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 상승은 계속해서 한 1000년 이상에 걸쳐 가지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임스 한센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열이 해양에 축적되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의 온도 상승이 억제 불가능한 시점에 도달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80년대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요 지점을 이렇게 영어로 하면은 포인트 오브 노 리턴 타임, 되돌릴 수 없는 시기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제 티핑 포인트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고 제임스 한센이 말하는 이 티핑 포인트, the point of no return time 이게 언제냐 하면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 정도 상승했던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온도가 상승하면 적어도 2.8도 또 높게 보는 IPCC 같은 경우는 4.4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하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길게 봐도 한 20년 안에는 2도를 돌파하게 되겠죠. 앞으로 한 3년 안에 우리가 금세기 말까지 온도 상승 목표로 잡아서 1.5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 3년 안에 돌파를 해버릴 겁니다. 벌써 1.13도가 상승을 했고 우리에게 남은 목표치는 0.35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한 3년 안에 돌파를 할 겁니다. 요즘을 보면은 연간 한 10년에 0.12도 정도까지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시간이 많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40년 정도가 넘어가면 포인트 오브 노 리턴 타임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타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열이 대기를 계속 가열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르브록이라는 사람 가이아 이론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2005년에 인디펜던트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보면은 르브록 얘기가 금세기 안에 기후위기 원인으로 10억 명 이상의 인명 손실이 전망된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윤회 보고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지구온도 상승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금세기 중반쯤 되면은 기후 난민의 수가 약 10억 명 가까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뭄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연간 30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데만 보더라도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독일의 라인강에 물이 줄었고 그래서 라인강을 이용해서 물건을 수송하는 그 양이 50% 이상
들었죠. 그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풀장에 운영을 하지 않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곤돌라 운행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저런 정도인데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길게 이어지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러면 그분들은 동양을 하기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기후 난민입니다. 이게 연간 한 30만 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은 금세기 중반쯤 되면은 기후 난민의 수가 한 10억 가까이로 도달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 상황이 거의 아수라장, 그죠? 아비규환 이런 세상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니 블레어 옛날 영국 수상이죠. 이분이 2006년도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불과 7년이다. 그러니까 2013년이 넘어가면 우리가 손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토니 블레어 정치인이 자기 마음대로 한 얘기는 아니고 이 당시에 영국의 유명 기후학자들이 기후 모델을 런을 통해 가지고 추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과연 그 국제사회에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남겨진 온실가스를 줄여서 지구 환경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불과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2006년에 토니 블레어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7년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멘트가 공익 광고를 통해서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나라 유명 개그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7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또 10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한 50, 60 되신 분들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석유 가채 매장량, 석유를 캐먹을 수 있는 시기는 30년이라 하지만 지금은 30년이 아니라 40년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남긴 시간이라는 것도 2006년에도 뭐 7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니만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났죠. 그건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도 다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 석유 가채 매장량 얘기하는 거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것도 또 거짓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10년이 남아 있을까? 이미 끝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이랄까요? 다른 데이터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보면 정말 우리에게 시간이 남겨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뭐 그렇지만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구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거대한 화산 폭발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지구 온도가 일거에 한 뭐 0점 몇 도씩 온도가 툭 떨어지는 그런 또 기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매우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렇게 한간 마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비상시국이라는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그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주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